자, 두 번째 차시 진행할게요. 은퇴 설계. 조금 아까 채팅창에 너무 빨라요 라고 올라오신 분이 있긴 한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책 한 권을 1시간 내에 끝난다는 게 이게 거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거든. 대신에, 오늘은 절대 졸지 말고, 그쵸? 조신 분 없겠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상속은 워낙 광범위하게 넓게 넓혀져 있는 거라서 설명드리기가 그리고 찾아내기가 어려웠으면 은퇴는 그나마 조금 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하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대신에 속도는 약간 조절은 할게요. 자, 우선 9페이지 쪽에 보시게 되면 특별한 거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10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단락에 통계청에서 0세, 14세 뭐 이런 부분 나오죠. 거기에 유소년 인구, 그다음 고령화 인구, 여기 연령대별 그것만 체크하시고 113페이지 넘어갑니다.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생산가능 인구, 노년부양비, 유소년 인구, 노령화 지수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분양비와 노령화 지수 계산하는 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17페이지 넘어가서 18페이지 여기도 넘어가시면 돼요. 19페이지 넘어가고요. 21페이지 가시면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라는 거 있죠. 특성이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그 특징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맨 위에 뭐 활동기 몇 세에서 몇 해까지 정도, 회상기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정도, 은퇴자금을 얼마나 쓸 거며, 간병기 몇 세까지 정도고, 뭐 가장 많이 돈이 쓰이는 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돼요.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29페이지까지. 자, 29페이지에 넘어오셔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그냥 타이틀 정도만 읽어보시고 네 번째까지 그래서 한 줄씩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고객과의 관계정립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 고객과의 관계정립 바로 위에 프로세서 쪽에 이런 문구가 나오죠. 위험관리 수단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서 모든 재무 목표는 위험관리라는 기본 위에 수립돼야 된다는 거. 요 문구 확인하시고요. 고객과의 관계정립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뢰. 그리고 2단계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목표 설정, 그래서 필수생활비와 표준생활비, 여유생활비에 대한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넘어가셔서 정보 수집 쪽에서는 은퇴설계 정보요약표 있죠. 35페이지에 거기에 은퇴설계 정보요약표는 지뢰밭입니다. 이쪽은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수입에 대한 정의, 은퇴 소득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저축과 투자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된 자산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시금의 가치로 환산해서 기록한다라는 거. 다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의 경우에는 연금 계좌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넣는다는 거. 그다음 부동산 넘어가고요. 기타 자산 항목만 기억하시면 되고, 퇴직금하고 예상되는 상속, 연금으로만 지급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 넣는다. 그리고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은퇴까지 남은 기간 하게 되면 은퇴 이전 기간이니까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포함한다라는 거. 그리고 은퇴 기간, 은퇴 이후 사망 시까지의 기간,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좀 오래 산다. 물가 상승률은 넘어가셔도 되고 소득세율. 소득세율은 어떻게 한다? 예,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당시 세율을 계산한다. 그리고 은퇴자산에 대한 세후투자 수익률.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위험수용 성향하고요. 위험수용 능력이 있어요. 위험수용 성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위험수용 능력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수용 능력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가 3단계 은퇴 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이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미래가치, 순미래가치. 그 다음 연간 필요 부족에, 그리고 총은퇴 일시금 계산,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 계산, 그리고 연간 저축액 계산하는 이 프로세서는 은퇴 설계 6단계 프로세서 순서와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은퇴 설계 6단계 프로세서도 중요해요. 고객과의 관계 정립, 그다음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계산표 분석, 제안서 작성, 실행, 모니터링. 이것도 중요해요.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그 다음 제안서 작성 44페이지. 여기 보면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은퇴에서뿐만이 아니고 투자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전술적 자산 배분은 뭐다? 역투자 전략이고 내재 가치 전략이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여기는 특별한 거 없고 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실행 쪽에서 보게 되면 보험가입 설계서나 투자 설명서를 제공하는 거는 뭐다? 5단계다. 그리고 실행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보다 여기서는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실행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업무 수행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사전에 결정된 거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1단계에서 설정한 거 말고는 하지 마라. 그다음 모니터링.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고 상황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고 태도 파악하고 시장 변화 파악한다는 요거 타이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층 보장 제도. 3층 보장 제도는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기본적, 안정적, 여유 있는 그러면서 선진국도 지금 민영화 추세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공적연금은 뒤에 가서 볼게요. 그다음에 3층 보장 제도 은퇴 설계 요것도 뒤에서 퇴직연금 쪽 중요하니까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보다는 뒤에 어차피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OECD 국가 세 번째 줄에 60에서 70% 정도 수준.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99년도 이후 가입 기준 60%, 30% 소득 대체율. 0.5만큼씩 감소해서 2028년도에 40% 된다라는 거. 요 흐름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거기서 그 달라 밑에서 세 번째 줄 퇴직금 제도 가짜 거기서부터 근로자의 자진 이직,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 정산 이러다 보니 제대로 은퇴소득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소득 대체율은 국제 권고 수준은 7에서 80%다. 그 다음에가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서는 56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서 소득 대체율에 대한 정의 있죠. 소득 대체율 그 정의와 더불어서 그 옆에 공식 은퇴 전 소득과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공식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돼요. 은퇴 기간 은퇴 기간과 관련해서는 은퇴 기대 여명이라는 단어 나오죠. 58페이지.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라는 거 하고 그거 위주로 해서 한 3줄 정도만 읽어보시고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라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셔서 최저생활비, 표준생활비, 유락생활비에 대한 정의 그 정도 맞추시면 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은퇴소득 확보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63페이지면 비상예비자금. 자, 비상예비자금과 관련해서는 5번째 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수익성과 보장성, 동시, 보장 기능도 있다. 맨 밑에 판매 초기에는 비용이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면 손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여기서 즉시연금, 확정연금과 상속연금, 종신연금이 있다. 그래서 주택연금 관련되는 부분,
뒤에서 보겠지만, 주택연금 관련되는 부분은 원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개론에서 다뤄지는 내용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 주택연금 중요합니다. 개론 쪽에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 거의 지뢰밭이죠. 그쵸? 이 잡듯이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보험의 특징, 국민연금의 특징, 사회보험제도다. 그러면서 소득재분배기 있다. 소득재분배기는 세대 내, 세대 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입의 강제성이 있고 실질가치 보장한다. 첫 번째는 뭘로 받는다? 연도별 재평가율. 그 다음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입 대상 되게 중요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들어가고요. 공무원이나 직영연금 대상 요거 제외된다라는 거. 그 다음 맨 밑에 보시게 되면 8일 이상. 그 다음에 60시간 이상. 요 세 줄 나와 있는 거 한 번 정도는 더 살펴보시고 바로 위에 있는 거. 요거 언제나 중요한 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18세 미만인 자도 사업장 가입자에 있으면 기본은 가입자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예외 적용 대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줄, 7줄 나와 있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자, 나와 있는 거에 탈퇴 사유도 나와 있죠, 거기에. 60세 이상이 되거나, 이렇게 탈퇴 사유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는 꼭 잘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60세, 65세, 그 나이까지 전부 다 18세, 60세 미만. 그 다음 연금보험료 4.5, 4.5 내는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전부 다 누가 낸다? 본인이 다 9% 낸다라는 거. 그리고 기준소득 월액 1,000원 미만 절사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한액은 3월 31일에서 확정이 되고, 그 다음 연도 7월부터 6월까지 적용되고, 상한액, 하한액 있고, 그 다음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농업업인은 45,000원 지원받고, 그 다음에 선납은 일반적으로 1년인데 50세 이상은 5년 이상 선납 가능하다. 5년까지 선납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할인해 준다는 거. 납부 예외. 납부 예외 사유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있죠. 예, 납부 예외 사유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후 납부 가능하다. 언제까지 가능하다? 예, 추후 납부는 일시납 또는 60개월 한도로 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년 미만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반환이 시금에 반납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 3회에서 24회까지. 그러니까 숫자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국민연금은. 그 다음 기본연금액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기본연금액에서는 연금액 구하는 공식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급여 산식, A값이 뭔지, B값이 뭔지, N값이 뭔지, 그리고 각 연도별로 상수 소득 대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출산 크레딧 기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A 플러스 A죠. A 플러스 A로 가면서 12, 30, 48, 50. 군복무 크레딧은 A 플러스 2분의 1 A예요. 그죠? 50%니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데 6개월. 실업 크레딧 최대 1년간 간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구직급여 종료 연료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75%와 25% 서로 나눠서 낸다. 부양가족 연금액에서는 19세 미만이라는 거, 자녀는. 그리고 계좌녀 포함한다라는 거. 그리고 연금 수급과 관련해서는 맨 밑에 25일 날 받는다는 거고요. 압류나 담보 제공 안 된다라는 거, 185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는다라는 거, 안심통장 있다는 거. 그리고 중복급여 조정과 관련해서는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 30%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이 겹치면 유족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이고 노령연금 선택하면 노령 플러스 유 곱하기 30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금액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일단 20년을 기본으로 100%라고 하면 1년 줄을 때마다 5%씩 줄죠. 1년 늘 때마다 5%씩 늘죠. 그거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연기연금 마찬가지로 연기연금 1년 늦게 받으면 7.2% 더 받지. 1년마다. 그쵸? 그래서 최대 몇 %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36%까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이면
그럼 136만 원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1년이 얼마, 2년이 얼마, 이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기 노령연금은 1년당 6%씩 DC 된다라는 거. 그쵸?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5년 일찍 받으면 70%. 그죠? 그거 금액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분할연금. 분할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죠. 5년 이상, 혼인기간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그 다음에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멸시효 5년. 그리고 3년 내 일찍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절반씩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합의이혼 시나 했을 때 재산분할 약정이 있게 되면 그거 따른다라는 거.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있죠. 1953년서부터 시작해서 53년이 61세부터 시작해서 4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 요거 테이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1967년생이면 몇 살에 탄다라고 하면 그거 찝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1969년생이면 몇 살에 탄다. 1965년생이면 몇 살에 탄다. 그러면 요거 맞힐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표 4-4. 180, 60, 225% 기억하셔야 되고, 유족연금. 자,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급 대상자. 거기 보면 장기 체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걸 안에 있는 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 장기 체납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맨 밑에, 사망한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맥심 60%인데 초과할 일이 없지. 그 다음에 표 4-5 기간에 따라서 60, 50, 40. 유족의 범위.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 그 다음 유족연금의 소멸사유 1에서 5번까지 나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 최초 3년간은 무조건 지급한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나중에. 그쵸? 그런 부분이면서 거기에 어떤 경우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이거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반환일시금 3가지 있죠.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사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10년 이내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즉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10년. 그 다음 사망일시금 유족연금도 못 받고 반환일시금도 못 받으면 사망일시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일시금 받는 사람의 종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 그래서 평균 그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거에 가치를 환산한 금액과 산정 기준 현재 기간 중에서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거기에서 4배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장애연금 수급자인 경우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노령연금 수급자나 장애연금 수급자인 경우 그 연금액이 가입자든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엔 차액 해당하는 금액 요것도 대상이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촌 이내 반계혈족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금액 기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직영연금. 직영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 9%라는 거. 그리고 재직기간 36년.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의 급여의 종류에 보면 퇴직급여, 유족급여, 그 다음 퇴직수당, 그리고 비공무상 장애급여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 85페이지 가운데쯤에 보시게 되면 해외 이민 갔을 경우에 4년분의 연금액 상당액 지급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5년이다. 그런 정도. 그리고 퇴직급여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1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퇴직급여 주는 연금 주는데 거기에 퇴직수당은 그거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기간과 상관없다. 퇴직수당이 이제 공무원으로 따지면 퇴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한 페이지 넘겨서 분할연금도 있다. 맨 밑에 줄에. 그래서 배우자와 이혼할 것, 그리고 거기 보면 배우자였던 자, 사람 또는 퇴직연금.
또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됐을 것, 65세가 됐을 것. 거기에 소멸시효가 3년이죠. 3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퇴직유족연금도 있다. 퇴직유족연금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퇴직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60%가 지급이 되며 퇴직연금 부가연금액은 25%가 지급된다는 거, 일시금액. 그리고 넘어가셔서 비공무상 장애급여. 공무원이 공무 외에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비공무상 장애급여가 지급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학연금 9%. 그 가입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 가입 대상 보시고요. 그다음 비용 부담은 7%라는 거. 그리고 연금 보험료 납입은 최장 33년. 공무원 연금하고 사학연금은 36년인데 이건 33년이라는 거. 그리고 맨 밑에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는 것. 그리고 급여는 20년 이상 복무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분할연금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기간 구분을 안 합니다. 나이 구분을. 그래 군인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한 사람,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게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균분해서 받을 수 있다. 여기 몇 세가 되면 이런 얘기 없어요. 군인연금은 몇 세가 되면이 아니고 복무기간이 지났으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연계제도. 연계제도에서는 그 표 4-10 합산제도가 아니고 연계제도라는 거. 그래서 반납을 하는 부분, 반납금에 대한 반납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연계 대상은 그 밑에 임의 계속 가입이나 출산 군복무는 군복무 크리딧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연계 신청 쪽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연계 신청할 때 반납금은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24에서 60회 분납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며 취하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계급여에 대한 종류. 연계기간 10년. 이거 군인연금만 20년. 합산기간이.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연계급여에 대한 종류 쪽에 보시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주지 연금으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중복급여 조정. 중복급여 조정과 관련해서는 그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 30%인데 그 직영연금 같은 경우에는 50% 더 준다라는 거. 그렇죠? 30이 아니고 50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를 다 어떻게 외우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100페이지 넘어가서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은 뭐가 확정이 된 거예요? 부담금이 아니고 받는 게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부담금의 수준은 확정이 안 돼 있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총임금의 10분의 1. 그러면서 받는 금액은 모르는 거지.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10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확정기여형 바로 위에 주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쪽에서 뭘 선호한다? 확정급여형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ET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하이브리드형은 안 봐도 되고 기금형 퇴직연금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은 아직 안 됐지만 밑에서 4번째, 5번째 줄에 보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은 뭐 하고 있진 못해요. 아직은 준비 중인데 어쨌든 지금 시행됐다라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정 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그 첫 번째 줄에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새로 성립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립 후 1년 이내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 수급권 보호 14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로 안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55세가 되거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인 급여이거나 그러면 안 넣어도 된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사용자, 여긴 넘어가셔도 되겠다. 여기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해외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퇴직금 지급 조건. 자, 두 번째 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평균 임금에 대해서 근속연수 곱한 거,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근로자라는 게 뭐냐라고 했던 직업과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다. 그 다음 계속 근로기간, 근로를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나눠서 퇴직금 계산. 그러니까 1년 미만일 경우에 1년으로 본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퇴직금 계산할 때는. 돈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군복무 기간은 안 넣어도 된다. 퇴직사유 맨 밑에. 퇴직사유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해고든 직권면직이든 퇴직금은 줘야 된다. 그리고 퇴직금의 산정. 1년에 31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라는 거. 그리고 근로대가가 아닌 거는 임금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나머지 보게 되면 저거 있어요. 여기서도 14일 나오죠. 그리고 바로 위에 근태법상 퇴직급여 받을 권리 3년 행사하지 하면 안 되고 직영연금법상에서는 5년이고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퇴직급여가 퇴직 근로자가 돈을 못 받았을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주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 도산 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뭐 사용자의 저당권이나 조세 채권 이런 것보다 우선 변제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에 대한 조건. 그다음 중간정산. 중간정산은 5번째 줄에 보면 요구와 승낙이 돼야 되는 거고요. 중간정산 사유 1에서 8번까지 무조건 중요하다. 기간도 중요하고요. 요건 무조건 중요하다. 중간정산의 효력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퇴직소득세. 여러분들한테 세금 계산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네 번째 줄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어넣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돌려준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115페이지 이연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박스. 자, 퇴직 메뉴의 줄에 보시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서 운용하고 인출하는 퇴직소득세는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보지요. 근데 이 이연퇴직소득세가 우리가 어떤 기간에는 60% 세금을 받고요. 어떤 기간은 70%를 받잖아.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100%고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1에서 10년 차까지는 70%만 받고 그 다음에 11년 차서부터는 60%만 받는다라는 거. 근데 연금 외 수령하면 100%. 이거를 문구를 이렇게 내면 헷갈리거든. 10년 차까지는요. 10년 차까지는 30%만 절감해줘요. 11년 차서부터는 40%를 절감해주고, 그쵸? 그렇게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퇴직연금 EET 방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도입 현황은 안 보셔도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퇴직금의 운영 현황, 운영 방법 맨 밑에 가서 보시게 되면 DB형 퇴직연금은 누가 운용한다? 사용자가. DC는 근로자가. 그리고 바로 밑에 적립금은 원리금 보장, 비보장,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이상을 선택하는데 DB는 비상장, DC는 상장, 비상장, 전환사채, 후순위, 사모사채, 사모펀드 전부 다 안 된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계약형,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선 안 보셔도 되고, 퇴직금의 수령. 퇴직연금을 가입한 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로 이전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줄 내려가서 보시면, IRP 계좌에 이전되면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수 있지.
그리고 담보 제공과 인출. 담보 제공과 인출은 무지하게 중요하죠. 자, 담보 제공 같은 경우 50%까지 가능하고 DC, DB, IRP 다 담보 제공 가능하지. 근데 중도 인출은 DB는 안 돼. 그치?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인출은 대신에 DC하고 IRP는 되는데 100%다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서 6번. 거기 보면 동그라미 4번은 담보 제공에 한해서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봐주셔야 돼요. 특히 그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독특한 애가 중요한 거야, 시험에서는.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지선다 다 꼼꼼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읽다가 얘가 답이다 싶으면 그냥 찍고 내려가야 돼요. 그쵸? 예. 4개 중에서 의외로 하나가 되게, 3개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하나가 되게 쉬운 지문인데, 걔가 틀린 답이거나 맞는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지문이 어렵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쉬운 지문 먼저 지워나가세요.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부, 지금은 100%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 부족금 있으면 3년 이내에 해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립금의 운영, 적립금 총액의 70%까지 할 수 있는데 TDF는 100%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DF는 적용 배제. 물론 적격 TDF여야 되지만 어쨌든 TDF는 적용 배제 기억하시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부담금 1년에 한 번 이상 그리고 총임금의 12분의 1 이상 넣어야 되죠. 경영평가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DB는 못 넣지. DC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DC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넣게 되면 근로소득세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퇴직소득세 과세하게 되죠.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립금의 운영. 적립금의 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반기 1회 이상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적립금 운영 방법 선택해야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영 포트폴리오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밑에 적립금 70%까지 허용되지만 거기 집합투자 방법으로만 허용된다는 거. 즉 직접 투자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그 디폴트 운영 제도와 관련해서는 위에 125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을 2, 4, 6, 8줄, 9줄 정도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그거 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인 IRP 계좌 설정이 가능한 사람들 1에서 7번까지 나와 있죠. 요거 살펴보시면 되고 요런 사람들은 IRP가 가능하다. 전업주부는 학생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통산형 IRP 추가형 IRP 있고요. 그 다음 기업형 IRP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그거는 통산형이 뭐고 이거 퇴직 일시금 들어간 거죠. 그 다음 추가형 IRP는 내가 추가로 넣는 거고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 기업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0인 미만 기업과 관련해서는 밑에서 4번째 줄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 신고하고 뭐 이런 의미 없다. 본인 기여금만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과 관련해서는 132페이지의 표 6-1의 맨 끝에 연금저축계좌 나이 제한 없고 연간 1,80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요거는 연금계좌에서 저것도 포함이 되죠. 뭐였죠? 추가형 IRP. 별거에 안 떠올라. 그쵸? 그 다음에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한다라는 거, 세액공제 받는다라는 거. 세액공제, 12% 구간이 있고 15% 구간이 있어요. 급여 구간에 따라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SA까지 포함하면 1,800이 넘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ISA와 관련해서는 300만 원까지 최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세액공제를 한도가 300이라는 거고요. 세액공제 금액은 거기에 15나 11을 곱해야 되겠죠. 그쵸?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한도가 그거라는 거.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근데 가입 자격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둘 이상의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도 안에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납입한도 1,800만 원 플러스 ISA. 그리고 맨 밑에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효계약 같은 경우에 부활하기 위해서 연체보험료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 연금 수령은 5년 이상 55세 한도 내에. 그리고 쭉 가셔서 가입금융기관 변경과 승계도 가능하다라는 거. 연금저축 신탁 있고 펀드 있고 보험 있는데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납되는 거 있고 그리고 10,000원 이상 비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거 있죠. 예,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납 있는 거, 예금자 보호되는 것과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 부활계약 있다라는 거. 세제 비적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세제 비적격은 여기 웬만한 것들은 특약이나 이런 거로도 막 틀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 줄에 최저이율 보장해 준다는 거, 공시이율형은. 그런 정도 봐주시고, 변액연금은요,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이죠. 그러면서 특별 계정으로 운영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연금 보증 옵션의 종류. 그래서 4가지 유형 나오죠. 요 4가지 유형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가지수 연계연금, 안정성과 그 14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연금이다라는 거. 그리고 장단점. 최저보증이율 적용한다라는 거, 공시이율, 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변액보험보다는 위험률이 낮다, 캡이 설정되어 있다, 참여율에 따라 성과 배분한다, 그리고 해지비용, 상대적으로 높다. 요 장단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 대한 활용 방안, 여기는 상식적인 부분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틀만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당연히 연금은 장기간 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장수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은퇴 기간 중에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게 좋고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연금 계좌. 연금 계좌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연금 계좌 150페이지에 연금 계좌 종류가 나오죠. 거기 연금계좌 종류 DC, IRP 이런 거에 있는데 DB는 없어요, 이 안에.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연금계좌의 적립금에 대한 운용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 옆에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저축 신탁 있고요, 펀드 있고요, 보험 있어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신형은 생보사 같은 경우 종신형 운용한다라는 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 맨 밑에 내려가셔서 한 페이지, 거기는 특별한 게 없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연금 계좌에 대한 인출 부분이 있어요. 연금 계좌 인출. 그 다음에 여기에 연금 외수령과 연금 수령으로 했을 때 그 위에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 있고 연금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연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는 경우 있고 70%, 60% 이렇게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거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인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네 번째 줄에 연금 수령하기 위해서 5년 이상 55세 연금 한도 내 수령. 그리고 그 밑에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 이연퇴직소득 들어온 건 5년 이상 납입 안 해도 되죠? 55세 넘어가면 한도 내 수령. 그래서 그 표 7-1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수령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무지무지 중요하죠. 천재지변서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이상의 요양, 뭐 개인회생 절차 이런 부분들 4가지 나와 있는 거 무지무지 중요하고, 연금계좌 이체제도, 연금계좌 이체제도도 자주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연금계좌 승계제도와 더불어서 이 연금계좌 이체제도가 나오면 승계 안 나오고, 승계 안 나오면 이체제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한 번씩은 번갈아가면서 나올 확률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줄에 연금계좌 이체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그 다음에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담보권 설정이 되거나
또 연금, 종신연금 같은 경우 지급이 개시됐거나 압류나 가압류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계좌는. 그다음 그 밑에 그 연금 계좌 개시되기 전에 다른 연금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 인출로 보지 않는데 다만 2013년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걸 그 전후로 넘기는 거. 그다음 퇴직연금 계좌를 일부 이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요거는 인출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계좌 가입자가 가입을 해도 5년 이상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신청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신청한 계좌 또는 개시된 경우를 포함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에 왔다 갔다 전액일 경우엔 가능하다. 일부 금액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죠. 그 다음에 연금계좌 일부 인출되는 경우에 과세 제외, 과세 제외라는 거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그쵸? 그 다음 이연퇴직소득 그 밖에 금액으로 인출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맨 밑에 전부 이체가 될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기간을 살려주지만 일부 이체가 될 경우는 신규 계좌 갖고 따진다라는 거, 가입기간, 그쵸? 그거 기억하시고, 연금계좌 승계 누구만 된다? 배우자만 된다. 6개월 이내 승계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로 기준 삼는 기준 일자가 있고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가지고 기준 삼는 기준 일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5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5줄 잘 기억하시고,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12% 적용하는 구간과 15% 적용하는 구간이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냐, 5,500만 원 근로소득금액 이하냐, 그거는 15% 적용이죠. 즉 소득이 작으면 15%, 소득이 많으면 12% 적용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공제 한도는 기본은 700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다만 2020년도부터 2022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지금이죠. 올해 말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세 이상인 경우엔 200만 원 추가로 더 해주잖아. 다만 안 해주는 경우 있어. 어떤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하거나 총급액이 1억 2천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안 해줘. 그쵸? 예, 그래서 전체가 원래 해주면 900까지 올라가는데 안 해주니까 700까지 떨어지지. 그쵸?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해당되면 900까지, 해당하지 않으면 700까지 떨어진다. 그 다음 ISA 계좌 만기가 되는 거 넣을 수 있는데 는 금액에 대해서 몇 %까지, 10%까지는 그리고 최고 한도 얼마까지는 300만 원 한도까지는 세액공제 한도를 주겠다.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세 같은 경우에는 적용 다 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해? 1,2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표 7-2까지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용세제, 운용단계 세제는 비과세. 그 다음에 인출단계 세제. 인출단계에서는 어떻게 인출한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을 먼저 빼고, 그러니까 세부담이 작은 순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빼줘요? 그 다음에는 이연퇴직소득.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더불어서 수익금을 빼주죠. 그렇게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연금을 수령할 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들어간다라는 거.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아니죠. 이연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연금 소득으로는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금의 수령을 하게 되면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100%를 내게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 적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동그라미 1번에서 5번까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 대한 활용. 연금계좌의 활용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하게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어. 다만 162페이지에 보시면 연금계좌 인출과 관련해서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 인출한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그 밑에 특별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에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증빙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건 세금을 안 띈다라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 노인 170페이지서부터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노인 주거 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무료 입소 대상, 실비 입소 대상, 유료 입소 대상이 있어요. 무료 입소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지장 없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실비 입소는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실비로 납부하는 자, 유료 입소 대상은 60세 이상, 나머지 65세 이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맨 밑에 양로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맨 밑에 양로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전문병원은 제외하고요. 거기에 요양시설은 1에서 2등급, 그리고 3등급자 같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엔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초연금제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중요한 게 수급자격이에요. 그래서 174페이지의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보게 되면 맨 하단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인데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이 산정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러면 하위 70%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산정 기준액 2022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 180, 부부가구 288만 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에서 보시게 되면 103만 원 공제하고 30% 적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소득으로 보면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게 있죠. 요 공적 이전 소득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타든 또는 근로자이든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환산액 계산할 때 맨 위에 줄에 보시면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공제한다라는 거. 그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연금급여에 대한 산정에서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딸락에 보시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연계돼서 산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연금자, 그리고 그게 150% 이하인 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기초연금액 자체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이 그 금액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액 기준. 옆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나 부부 감액 제도 있다라는 거. 부부 감액 제도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각각에 대해서 20%를 감액한다라는 거. 그리고 맨 밑에 소득 역전 방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의 10%는 그래도 지급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기초연금의 활용과 관련해서는요. 이쪽에서는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79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특성. 자,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원화되어 있고 대신에 계정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국고지원 부과 방식이다라는 부분. 그렇긴 하지만 본인도 내셔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 한 페이지 넘겨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밑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보면 재가급여의 종류가 나오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 요렇게 급여 종류가 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도 있다. 특별현금급여 같은 경우에는 몸만 살아있다. 지금 현재 가족요양비. 그래서 만약에 특례요양비나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요양비만 현재는 운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복지연구용 급부도 있고, 그래서 복지연구용 급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1에서 5등급까지 나눠진다 그랬죠? 인지지원등급까지는 6등급이고요.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부과되는 등급에 따른 바우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청 절차에 보시면 맨 밑에 신청하면 방문조사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186페이지에 이게 거의 마지막일 텐데요. 186페이지에 보시면 등급 판정. 등급 판정 쪽에 보시면 맨 밑에 등급 1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죠.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도 있다. 그래서 치매와 관련되는 것들을 보면 가장 치매와 관련되는 부분으로만 보면은 5등급과 그다음 인지지원 등급이 치매와 관련되는 거다. 그리고 187페이지 맨 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등급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액의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경제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차등 적용된다라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목차를 잠깐 한번 보시면 저기 페이지 1페이지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은퇴와 관련돼서는요. 프로세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로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흐름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상속은 그냥 평이하게 쫙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공적연금 관련해서 국민연금 거의 쥐레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역연금은 가입 대상이나 아니면 보험 요율 그리고 장기급여 단기급여 나눠지잖아요. 그런 정도 좀 봐주시면 되고 연계제도는 언제나 단골손님이에요. 한두 문제 꼭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퇴직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DBDC가 어떤 건지 가입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중도인출과 관련되는 부분 중간영상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담보제공과 관련되는 부분은 언제나 나오고 개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한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적용 대상 이런 부분들이 항상 나오는 거고요. 연금계좌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공적연금 부분하고 퇴직연금 부분, 개인연금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좀 봐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정말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읽어보세요. 국민연금은 거의 쥐레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신지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가? 아마 오늘 상속하고 은퇴하고 집어드린 그 파트들만 하셔도 제가 꽤 많이 빼드렸거든요. 내용을. 그것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핵심 문제집은 당연히 보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핵심 문제집하고 모의고사하고 둘 다 봐야 되고 그럼 모의고사하고 핵심 문제집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핵심 문제집이죠. 그리고 핵심 문제집에 사지선다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책 읽는 느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문제를 풀 때 답 가리고 풀거나 굳이 답을 안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답은 봐도 돼. 그래서 답 보면서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답 보면서 풀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런 문구겠구나 또는 책에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엔 낙선하지 말고 대신에 핵심 문제집 풀 때 가장 좋은 건 첫 번째는 낙서하지 말아요.
그 시험 보기 전날까지 아니면 전전날까지 그날 핵심 문제를 눈으로 한번 쫙 볼 거 아니면 낙서하진 말고 일단 해답 보면서 먼저 푸세요. 아직 안 푸셨으면 그렇게 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풀 때 낙서하는 거야. 기본서 사례 내용, 핵심 문제집의 기본서 내용 사례를 가능하면 넣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빠져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핵심 문제집, 당연히 기본서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문제집이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고, 핵심 문제집에서 빠져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있어도 없다라고 할 거야. 왜? 교재의 기본서는 무조건 봐야 돼.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사례 문제는 몇 문제 안 되잖아요, 그거. 그쵸? 그거는 무조건 보시고, 그거 갖고 우리 뭐 보고 안 보고 하지 말자고. 걔는 무조건 보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집의 문제를 보자고요. 기본서를 몇 번 보냐고 여쭤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AFK 수석했거든요? 수석했는데, 기본서 몇 번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봤어. 근데 최소한 기본서는 지금은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서 보실 때 제가 알려드린 파트나 강의하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거 있죠. 그거 위주로 보시고 만약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핵심 요약집 있죠. 요약집 위주로 보세요. 대신에 요약집을 보고 나서 기본서를 한 번 정도 보든가 또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거가 방법이냐면 기본서 자체를 옆에 놔두고 핵심 요약집을 옆에 놔두세요. 그리고 기본서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기본서에다 줄 한번 거봐. 그러면 시간 어차피 똑같이 걸려요. 핵심 요약집 볼 때 기본서 옆에다 놔두고요. 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거 도움 굉장히 많이 돼. 물론 시간은 한 1.3배 정도 들어갈 거야. 근데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고, 세금 설계가 너무 힘들다. 세금 설계하고 투자 설계 잘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쉬워. 세금하고 투자는요, 외우기만 하면 무조건 걔가 답이야. 근데 외우지 못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쵸, 힘들죠. 투자자산 운용사랑 같이 하면 너무 힘들지. 그건 당연하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여러분들 어차피 취업 목적이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잖아. 투자운용사 시험이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요? 그럼 투자운용사를 먼저 해야 되겠네?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투자운용사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AFK 공부할 때도 그 투자 쪽을 먼저 고려하셔야 되겠다. 그쵸? 모듈업만 보신다고요? 모듈업만 보는 경우에는 사실 모듈업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치? 이런 기회가 이 오프라인 시험이면은 오프라인 강의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참 좋네요. 이런 시간. 자, 보면은 모듈업만 봤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잘하는 거 하세요.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 원래 시험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인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키우는 게 공부지만 시험은 특히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은 내가 잘못하는 과목은 커트라인 위에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잘하는 과목을 먼저 해서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에요. 못하는 과목 붙잡고 있지 말고 잘하는 과목으로 해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못하는 과목은 기본만 하는 전략으로 갖고 가세요. 지금은 그게 더 좋을 거야. 못하는 거 붙잡지 말고. 시간 배분이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네. 공부하는 시간 배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잘하는 쪽에 더 시간 배분하세요.
못하는 쪽보다는. 대신에 못하는 쪽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보세요. 깊이 있게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점수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하는 쪽에서 땡기는 걸로. 최종 모의고사 난이도가 높은 것 같다라고요? 최종 모의고사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대신에 구석구석에 있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구석구석에 있는 얘기들이 틈틈이 나오거든. 근데 실제 시험도 가만히 보면은요, 오지선다가, 사지선다가 있잖아요. 사지선다 있으면 그 사지선다 중에서 쳐다보면은요, 확실히 답안인 것들이 딱 눈에 띄어.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난이도 절대 안 높아요. 시험 문제 풀 때 시간 배분. 자,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FPK가 됐든 CFP가 됐든 어느 시험이든 그게 투자운용사가 됐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제일 잘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보면 시험지 받잖아요. 시험지 받으면 꼭 1번서부터 풀라 그러거든? 그럴 필요 없어. 과목 있으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을 먼저 푸는 거야. 그래, 1번서부터 굳이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잘 풀 수 있는 시험에 대한 시간 배분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못 푸는 것들,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어차피 찍을 게 많잖아. 그치? 그건 찍을 게 많은 거 내가 한꺼번에 몰아서 찍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푸세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잘하는 걸 먼저 푸는 거야. 시험은. 공부는 내가 시간을 두고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학과 공부하는 거는 못하는 걸 키워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시험은 잘하는 놈을 먼저 패고 그리고 나서 못하는 애는 기본하고 찍는 거야. 안 찍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아주 철저하게 공부 안 했으면 상당 부분은 찍어야 될 거야. 그러면 그 찍어야 되는 거에서는 어차피 찍신이 도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찍신이 도래하는 부분은 내가 그것까지 어쩔 수 없으니 찍신 도래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놓고 찍신한테 빌어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 배분도 마찬가지. 잘하는 걸 먼저 푸세요. 그쵸. 세금하고 투자가 쉬운 이유는 걔네들은 체계적으로 그냥 세금은 그 틀에 막힌 대로만 하면 되잖아. 투자도 공식만 외우면 돼. 그죠? 어려워도 이해 안 가도 뭐만 하면 돼. 걔는 공식만 외우면 되거든. 세금도 프로세서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듈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용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걔는 잘할 수 있는 거는요.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모르겠으면 외워. 그게 최고야. 기본서 2번 정독하면은요, 기본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마 기본서 2번 정독하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 시험하고 관계없이 제가 공부하는 요령, 시험 보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 알려드리면, 처음에 그 책을 쳐다보잖아요. 처음에 책을 보잖아. 처음에 책을 받으면, 이 책을 보면서 처음서부터 정독하면서 읽으면 어차피 기억 안 나. 어차피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책이라는 거는 내가 보면 정독을 하고 아무리 읽어도요,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내일이면 잊어먹어.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잡으시면은요, 소설책 읽듯이 보는 거예요. 요번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좀 되면, 만약에 학생이라서 시간이 좀 허락하면, 소설책 읽듯이 넘기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소설책 읽듯이 넘기세요. 그러고 빠르게 한번 보게 되겠지. 그러면 2번째 볼 때는 확실히 머릿속에 조금은 더 많이 남아. 그게 처음부터 정독해서 들어가잖아요. 진도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정독하지 말고요. 처음에 가볍게 읽으면서 중요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중요 단어 모르겠으면 넘어가는 거고 중요 단어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서 아 이런 단어가 여기 있구나.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상속세랑 상속세하고 증여세 부분은 외우시는 거예요. 그거는 학문이 아니야. 세금이 어디 학문이야. 세금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 다른 과목 준비를 할 수 있을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아마 6월 대비로는 제 얼굴 보는 게 끝이실걸요? 6월 대비로 은퇴상속. 근데 은퇴상속 이렇게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행운인 거지, 지금. 그 전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 전까지는 이런 혜택 주지 않았었어요. 다음번에는 더 이제 좋은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좀 됐으면은, 고맙네요. 엄청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은, 잘하는 놈 패는 거야. 어차피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이고 그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거죠. 꽈락만 안 당하면은 다른 과목 갖고 땡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내가 땡길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땡기고 그 다음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꽈락 면할 정도까지 해서 체계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하나를 90점을 맞고 그 다음에 하나를 50점을 맞으면 붙잖아. 그쵸? 근데 하나를 70점을 맞고 하나 60점을 맞으면 뭐 이렇게 되면 또는 하나를 50점 맞고 하나를 뭐 70점만 맞으면 전략이 다르잖아. 그치? 괜히 못하는 과목을 1점을 올리려면 못하는 과목에서 문제 한 문제를 더 맞히려면 잘하는 과목에서 한 문제 더 맞히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들어가요. 그렇다고 못하는 과목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배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서도 절대 시험지는 1번서부터 푸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일 안 좋은 버릇이야. 시험 문제는 내가 잘하는 과목 먼저 푸는 거야. 그렇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찍든지 아니면 고민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면 돼. 그쵸?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도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전부 합격하세요.